자, 이번 강좌에서는 복식보기 원리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를 구매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강에서 봤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 1강에서는 재무상태, 경영성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강에서는 이제 회계 기간이 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구분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회계 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회계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업종에 따라서는 뭐 금융기관이다 그러면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말일까지 이렇게 주의하실 거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회계기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올해 년도를 단기라고 하고요. 올해 전년도를 전기라고 하고 올해 다음 연도를 차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간이라는 건 시작과 끝이 있겠죠? 그래서 올해 당해년도에 시작하는 날,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면 1월 1일이 회계 기간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12월 31일이 회계 기간의 기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월 1일부터를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4월 1일이 기초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연도 3월 31일이 기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반적인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회계기간으로 본다는 거 일반적으로요. 우리 자격증시험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회계기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그 다음에 볼 내용은 장부기록의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할게요. 자, 우리 장부기록의 과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장부가 기록이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무언가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쵸?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가계부를 쓴다라고 했을 때에도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야지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우린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래라는 단어는 누구랑 거래했다라는 단어를 쓴 건데 회계상의 거래라는 단어는 재산의 증감 변화를 가져와야지만 거래로 봅니다. 우리가 재산 상태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경영성과 얘기할 때는 수익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의 증감 변화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사건을 거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컴퓨터를 회사가 구입을 했다. 그럼 당연히 거래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자, 주의할 거는 뭐냐면 반드시 재산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재산의 증감 변화가 없다면 그건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거래처에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문서를 오늘 보냈습니다. 자, 주문서를 보냈다고 해서 상품을 받았거나 돈을 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또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자, 단순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 사실만으로 거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재산의 증감 변화를 가져와야지만 거래로 인식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부기, 즉 회계에서는 거래에 해당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부기에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고 팔았다. 또 자동차, 차량을 구입했다. 또는 차량을 매각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거래라고 하죠. 당연히 회계에서도 거래가 되는 거예요. 상품을 사게 되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거래가 되겠죠.
차량을 구입하거나 팔면 재산의 증감 변화가 생기잖아요. 당연히 거래가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순한 계약,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을 썼다. 근로계약을 썼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는 거래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자, 여러분, 회사가 갖고 있던 건물이 화재로 다 타버렸대요. 그럼 이건 거래일까요? 일상생활에서 화재 난 걸 거래라고 하지는 않죠. 하지만 회계상으론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자산이 감소해서 없어졌잖아요. 그죠? 또는 상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당했다. 자, 내가 갖고 있던 상품이 도난당하고 분실당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하진 않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입니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또 분실됐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쵸?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들 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가상각을 거래라고 하진 않죠. 하지만 우리 회계에서는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자산을 사용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이 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샀는데 이걸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 느려지고 성능이 저하되죠. 이런 게 감가상각이라는 겁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타고 다니다 보면 차량 가격이 떨어지죠. 중고차로가 되니까요. 이런 게 감가상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을 우리 거래라고 하진 않지만 회계에서는 거래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대손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자, 대손이라는 거는 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망했거나, 예,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이때 손실을 대손이라고 합니다. 자,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한번 더 볼까요? 자, 근로계약도 단순한 계약이니까 이 재산의 증감 변화를 아직은 가져오지 않았죠.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고요. 자,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을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거예요. 자, 내가 건물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거래일까요? 돈 빌린 건 거래지만 건물 담보로 맡긴 건 거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을 담보로 맡겼다고 해도 이 건물의 자산의 소유권이 은행에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문서를 단순히 보냈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회계에서는요. 자, 그렇다면 이 거래라는 것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자,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자, 우리 거래라는 거는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이중성이란 건 뭐냐 하면 원인과 결과라는 이중적인 측면을 갖고 있대요. 거래라는 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현금을 1억을 꿨어요. 그러면 현금 1억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 1억을 갚아야 될 부채도 늘어나는 거죠. 자, 이처럼 거래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 1억을 받았지만 이 현금 1억을 받은 이유는 은행에서 빌렸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또 부채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 자, 이 거래의 이중성 때문에 우리가 복식으로 기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부 기록은 복식부기도 있고 단식부기도 있거든요. 그럼 단식부기라는 건 뭐냐 하면 가계부 쓰는 것처럼 그냥 돈이 들어오면 수입이고 돈이 나가면 비용이에요. 그 돈이 나간 이유를 적진 않죠. 하지만 우리 회계는 철저한 복식부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복식부기라는 건 뭐냐 하면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돈이 만약에 현금이 나갔다. 그러면 현금이 나간 이유를 적어주는 거죠.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온 그 이유를 적어주는 거예요. 왜? 거래라는 건 분명히 이중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래의 성질 자체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복식으로 기록할 수가 있다는 거고, 단식부기 방식보다 복식부기 방식이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복식부기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복식부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래란 건 이중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거래 결합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중성을 우리가 기록을 복식으로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복식이라는 건 양쪽에다가 기록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양쪽에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느냐? 기록하는 곳을 두 면으로 나눠 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록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반을 나눠서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각각 기록할 수 있게끔 체계를 잡아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왼쪽을 우리 회계에서는 차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냥 용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거래라는 게 이중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양쪽에 기록하는 복식부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록하게끔 규칙을 정해놨냐 하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변화하는 게 거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자산이 만약에 증가하면 왼쪽 차변에 기록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어디다 기록을 할까? 대변에 기록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입니다. 자, 그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니까 부채를 생각해 볼게요.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하기로 했어요.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하세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알았죠? 자, 그럼 자산, 부채, 자본이 있죠.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수익은 대변에 기록하기로 했고요. 비용은 차변에 기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기록될 수 있는 성격은 네 가지, 대변에 기록될 수 있는 성격 네 가지 해서 이걸 거래의 8요소라고 합니다. 거래의 8요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 건데, 자,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하는 건지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케이스를 만들어 놨는데 케이스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죠.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를 현금으로 구입을 했다. 그러면 컴퓨터라는 것도 자산이니까 컴퓨터라는 자산을 샀으니까요. 컴퓨터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라고 했었죠. 자, 100만 원만큼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거기다가 요 항목 이름을 적어주고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자산 증가한 이유는 내가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현금은 밖으로 나갔겠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된 거죠. 자, 이처럼 거래 이중성에 따라 양쪽에 기록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자, 은행에서 내가 돈이 부족해서 현금 1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그렇죠? 그럼 현금이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현금이 들어온 이유는 내가 은행에서 돈을 껐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될 부채가 증가하게 되네요. 그죠? 자, 이처럼 은행에서 빌린 돈, 요 갚아야 될 돈을 우리는 차입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서 현금을 껐을 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그 이면에는 갚아야 될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케이스 한번 볼까요? 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현금 70만 원을 내가 투자받았다. 그러면 투자받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은 거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장부 기록을 하는 그 대상을 회계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회계 대상을 기준으로 이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현금을 준 거잖아요. 그럼 현금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 투자한 사람의 입장이죠. 자, 우리는 그 회계 기록의 대상인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투자 받은 거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 기업 자체예요.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회계 대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투자 받았으니 현금 자산이 증가했어요. 그럼 현금이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거는 갚아야 될 돈은 아니죠. 투자받은 거니까 이 투자받은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증가로 인식을 해주는 거죠. 자, 네 번째 케이스 볼게요. 자, 이제 회사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한테 월급을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현금 자산이 감소했겠죠? 현금이 나간 이유는 뭐죠? 종업원한테 월급을 준 거니까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네요. 그죠? 우리 월급이나 이런 인건비 나갔을 때는 급여라는 이름을 써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케이스 두 번째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잖아요. 그 빌린 돈을 갚았대요. 자, 여기 지금 차입금 우리 얼마 있었죠? 차입금 여기 보시면 차입금 10만 원이 있었죠. 그렇죠? 요 차입금 10만 원 중에 차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았대요. 요 상환이라는 말은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은행빚을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현금으로 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케이스로 가볼게요. 자, 자본금 중에 30만 원을 사업주가 인출해 갔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기업에 사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장이 투자했던 그 기업에 투자했던 돈을 다시 기업에서 가져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장 입장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밖으로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투자받았던 자본금을 돌려준 거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받은 이 자본금을 돌려준 거니까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막 정신없게 느낄 수 있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연습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뒤에 가면 또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거 보시죠. 자, 케이스 7번입니다. 서비스 중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 9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돈을 받았으니까요. 자, 그럼 돈이 들어온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중개료를 받았기 때문이니까. 자, 그럼 중개료 이건 내가 이래 가지고 받은 중개 수수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니까 수익이죠. 차라리 이렇게 중개 수수료를 받았을 때 그 수익을 뭐라고 하냐면 수수료 수익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수수료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된 거구나 이렇게 기록을 하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점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거래라는 건 이중성이 있다. 그럼 이중성에 따라 복식으로 기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차변에 들어가는 요소는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뭐였죠, 여러분? 비용 발생이었죠. 자, 대변에 들어가는 요소는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양쪽에다가 기록을 항목별로 이렇게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양쪽에 거래 결합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분계라고 해요. 또는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분계를 기록하는 장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해요. 자, 이 회계 복식부기의 가장 시작은 바로 거래를 인식해서 분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주요 장부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3년도 1월 10일 날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그러면 이 분계장에다가 날짜 적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니까 자산 증가는 차변에 적어주는 거죠. 금액을 적어주고, 자, 오른쪽 대변에는 중개료를 받은 거니까 수수료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기록해주고 금액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래를 분석해서 양쪽에 기록하는 이런 개념을 분계 또는 회계 처리한다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계정 과목이에요, 여러분. 자, 계정 과목이 뭔가 싶은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나 에어컨이나 또는 모니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직기 비품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구입했을 때 컴퓨터라는 자산 항목 이름을 만들어서 쓰고, 또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구입했을 때 모니터라는 자산 항목 이름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항목의 이름이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비슷한 항목들끼리,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에어컨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비품이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항목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자, 계정 과목은 되게 많겠죠. 우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항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5가지의 로 구분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계정이라고 하고, 이 계정이에요. 계정이라고 하고, 그 세부적인 항목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계정에는 현금, 예금, 외상 매출금, 대여금, 비품, 차량 이런 것들이 있대요. 부채 계정 과목에는 외상 매입금, 차입금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 다음 자본에는 자본금, 수익에는 상품 매출,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또 비용에는 상품 매출 원가, 수수료 비용,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계정 과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지금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라는 게 나옵니다. 요 전기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장부에다가 분계를 기록한 다음에 그대로 그냥 기록만 쭉 해놓는다면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계를 보고 정리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정리해서 한번 요약해보자. 그래서 이런 요약 집계를 하는 개념이 전기인데,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현금 70만 원을 투자받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분계하면 될까요? 현금을 받은 거니까, 자,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기업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은 거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고, 자, 이거 투자받은 돈이니까 부채가 아니라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한 거죠. 자, 또 1월 10일 날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현금을 주고 비품을 사온 거니까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죠. 그 다음 거 보실까요, 여러분? 2월 15일 날 은행에서 현금 10만 원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 빌린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또 증가했겠죠? 자, 이렇게 거래를 분석해서 기록하는 걸 분계라고 했었죠. 자, 분계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분계를 한 다음에 그냥 끝내버리면 이 분계한 기록만 남는 거지, 이게 항목별로 요약 집계가 안 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분계한 것들을 한번 요약하고 집계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 전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T자 모양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걸 T계정이라고 하는데, T자 모양을 그려가지고 분기를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1월 7일 날, 아까 어디 있었어요? 1월 7일 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보시면 더 학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월 7일 날 우리가 아까 했던 게 현금 70만 원을 투자받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현금 70만 원, 자본금 7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현금 T계정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현금 T계정을 만들어서 현금이 차변에 70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자, 그럼 요 T계정상에 여기 T계정이면 왼쪽 여기가 차변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이 대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다가는 계정 과목의 명칭을 써주는 겁니다. 그럼 현금 T계정에다가 70만 원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금액만 70만 원만 적게 되면 현금이 70만 원 늘어난 건 알지만 이게 왜 늘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편에 있는 차변에 현금이 있고 대변에 자본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본금을 상대 계정을 써주는 거예요. 요거는 상대 계정이 되는 거죠. 상대 계정.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도 1월 7일 날 현금이 70만 원 증가했는데 자본금으로 증가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본금도 한번 전기해 볼까요? 자, 그럼 자본금은 자본금 T계정에다가 금액을 적어주고 대변에 자본금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니까 그 현금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보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자본금이 대변에 70만 원 증가했는데 현금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비품이나 차입금도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전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1월 10일 날 우리 아까 차변에 비품 있었죠? 그러면 1월 10일 날 비품 이렇게요. 그리고 상대 계정은 현금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대변에 현금이 지금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현금 장부에다가 20만 원 나갔다. 그죠? 1월 10일 날. 상대 계정은 비품이죠?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15일 거 현금 10만 원을 빌렸죠? 그래서 여기 현금 2월 15일 날 10만 원이 증가했는데 반대편에 있는 계정이 차입금이었죠? 자, 대변에 차입금 10만 원이죠? 그럼 차입금에다가 10만 원 적어주고 날짜 적어주고 요 상대편에 있는 계정이 현금이었잖아요. 이렇게 적어주면 차입금이 2월 15일 날 10만 원이 증가했는데 현금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거래를 분석해서 양쪽이 기록하는 거를 분계라고 했고요. 그 분계한 거를 이렇게 T계정의 모습으로 해서 다시 한번 차대변에 집계를 해주는 게 전기입니다. 자, 이렇게 전기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자,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전기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현재까지 80만 원이 증가했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20만 원이 줄어들었죠. 이처럼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얼마 증가했고 얼마 감소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80만 원에서 20만 원이 나갔으니까 60만 원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현금이. 그래서 이렇게 T계정에다가 전기해서 요약 집계를 하게 되면 각각의 항목별로 증가 감소된 금액과 잔액까지도 쉽게 파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강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거래, 그 다음에 분계, 그 다음에 T계정에 우리가 전기하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자, 반복적으로 뒤에서 또 계속 나올 거니까 항상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그 다음 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